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거침없었지요. 한국은 우리 없이는 72시간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오히려 당당했지요. 더 나아가 기지 사용료까지 언급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먼저 나서서 주한미군 감축을 법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박 카드를 무력화시킨 건 다름 아닌 미국 스스로였지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눈치 보게 만든 것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 미군 기지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우스를 든 손이 얼어붙어 버렸지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13년간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정책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독립적인 안보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 체계 분석, 인도 태평양 전략 평가, 중동 안보 협력 연구까지. 저는 미국이 어떻게 동맹 네트워크를 운영하는지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발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72시간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은 항상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혼란에 빠지고 급히 협상 테이블로 달려나오고 결국 양보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미군 없이 한국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201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되돌아보세요. 트럼프가 5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13%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2019년에도 동일한 패턴이었지요. 미군 철수 압박이 시작되자 한국은 서둘러 협상장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바로 38선 너머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긴밀해졌지만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 없이 한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 평소처럼 유튜브를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한 영상을 제안했지요. 한국 대통령, 미군 철수 협박에 대한 답변 썸네일도 평범했고 조회수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하지만 뭔가 마음을 끄는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이 또 어떤 굴욕적인 타협을 했나 싶어서 클릭했습니다. 제 연구 자료로 쓸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았고요. 영상이 시작되자 기자회견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다시 미군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또 다른 굴복 성명을 예상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방위비 분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답변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군요.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말이지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한국 대통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게 되물은 것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허풍을 부리는 것 같지 않았지요. 분노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검토를 마친 사람처럼 말이지요. 기자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후속 질문이 이어지지 않더군요.
보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한 나라는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말이지요. 사실 독일도 미군 기지 문제로 마찰이 있었지요. 하지만 독일은 다른 차원입니다.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고 경제 강국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이요? 분단 국가인 한국이 미국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바탕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동료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은 지금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요. 마이클, 혹시 최근에 한국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 왜 그런가, 에밀리? 최근에 한국 대통령 발언을 봤는데 뭔가 다르더라. 아, 사실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거든. 무슨 뜻이야? 최근 한국 쪽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예전과 다르거든. 더 이상 우리 방향을 그냥 따르지 않아. 마이클의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바뀐 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연구소 시절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도 견딜 수 있을까? 평택 기지는 정말 누가 더 절실한 것일까? 한국의 방산 역량이 얼마나 발전했을까?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틀린 정보였던 것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된 정보였다고 해야겠군요. 한국은 이미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학습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저는 그 주말 내내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그 말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분명 숨겨진 사실들이 있을 터였습니다. 먼저 SMA 협정부터 살펴봤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지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도 다뤄본 적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정도로만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SMA 분담금이 1조 5,2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8.3%나 증가한 금액이지요. 일정 부분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정 부분이라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돈의 용도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2019년 기준 10억 달러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보니 믿기 어려웠어요. 48%가 근로자 9,000명의 임금으로 지출됩니다. 36%는 기지 내 건물과 시설 건설비고요. 나머지는 미군 지원 서비스와 자재 비용이었습니다. 잠깐, 미군 기지 직원 임금을 한국이 지급한다고? 저는 몇 번이나 재확인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의 급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임금을 말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이 부담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미국이 한국에서 급여, 시설 건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한 돈이 13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한 게 58억 달러였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한국이 댄 셈이지요. 현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 더 파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기본이고요. 토지 임대료는 아예 면제해주고 있었어요. 관세도 면제, 각종 세금도 면제. 심지어 미군 가족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까지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연구소 시절 동료 제임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미군에게 전기세까지 대준다는 게 사실이야? 에밀리, 그런 세부 사항까지 왜 알려고 하는가? 궁금해서 그래.
정말인가?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SMA 분담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 시설 운영비, 유지비, 각종 공과금까지. 그럼 미군은 진짜 무상으로 지내는 거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제임스의 말이 저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엔 평택 기지를 조사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그 기지 말이에요. 미군의 아시아 최대 해외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지를 누가 지었을까요? 자료를 뒤지다가 믿기 어려운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총 건설비 16조 원 중에서 한국이 부담한 비용이 14조 8천억 원. 무려 93%입니다. 미국은 고작 1조 2천억 원만 냈어요. 잠깐, 이게 맞나? 저는 몇 번이나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거의 전부를 지은 기지를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은 미군 기지 건설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미국이 대부분을 부담하지요. 그런데 한국만 93%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반환한 기지들의 이야기였어요. 용산 기지, 의정부 기지, 동두천 기지까지. 이 기지들이 반환될 때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습니다. 유류 누출, 중금속 오염, 화학물질 오염까지. 수십 년간 미군이 사용하면서 생긴 환경 오염이었지요. 그런데 이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염 정화 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했어요. 용산 기지 정화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더럽혀놓고 뒷정리까지 우리가 하라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한국이 미국에게 보호받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 조사하다 보니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토지, 인력, 각종 편의시설까지.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학교, 병원, 쇼핑센터, 골프장까지 한국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군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과금을 한국이 대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청소비까지. 일반 한국 가정이 내야 할 각종 세금들도 미군에겐 모두 면제해주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미군이 있을까? 한국의 국방비 중에서 미군 관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가 약 5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군 관련 비용만 따져봐도 엄청났어요. SMA 분담금 1조 5천억 원, 기지 건설 및 유지비, 훈련비 지원, 각종 면제 혜택까지. 대략 5조 원가량이 미군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비의 10%를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쓴다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부담이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과도한지였어요. 독일은 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훨씬 적게 내지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의 시설과 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요. 특히 평택 기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에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사령부지요. 그런데 이런 전략적 거점을 한국이 93%의 비용을 부담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고요. 이게 정말 한국을 위한 기지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한 기지인가? 저는 그 순간 트럼프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요?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한국이 제공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3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우리가 한국을 도와준다는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무임승차라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써야 하는 거지? 트럼프가 한국을 무임승차라고 비난했지만 진짜 무임승차는 미국이 아닐까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정말로 미국이 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쪽에서 먼저 움직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미 의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출신이다 보니 NDAA, 즉 국방수권법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법안을 보다가 한 조항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잠깐, 이게 뭐지?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법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군대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면 의회가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만큼은 예외였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이 흥미로웠습니다. 2019년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 의회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어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의회 청문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화당 의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최전선 기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도 비슷했어요.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평택 기지는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잠깐 이상하네. 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의회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더 찾아보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핵심 전력입니다. 합참의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평택에서 출발하면 중국 주요 도시들이 모두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요. 전화로 현재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 이유가 뭐야?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필요해서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우리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거든. 여기 없으면 중국 견제가 불가능해. 그럼 트럼프가 한국 없이도 된다고 한 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야. 실무진들은 모두 반대했어. 마이클의 말이 저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왜 의회가 그렇게까지 해서 주한미군을 지키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1시간, 상하이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한국의 인프라였습니다. 평택 기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활주로, 항만, 통신시설, 정비시설까지. 이 모든 걸 다른 곳에서 새로 만들려면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군의 역량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지요. 이런 파트너를 잃는다는 건 미국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방산 기술은 미국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정말로 미국이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한국이 협박하거나 압박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때 한국 대통령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이건 허풍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분석이었던 것이에요. 미국 의회가 먼저 나서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국방부 내부 문서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주한미군 기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핵심,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필수 불가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어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식의 표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함께 해야 한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표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트럼프처럼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중국의 부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거든요.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 기지이자 동시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나서서 법으로 막은 것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법으로 명문화할 정도로 말이에요. 트럼프의 협박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놨으니까요. 28,5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미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영상이 제 유튜브 홈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긴 터라 주저하지 않고 클릭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요. 대통령께서는 미군 철수 협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또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라는 발언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있는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지 사용료도 당연히 협상의 대상이겠지요.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기지 사용료를 받겠다고? 이건 단순한 방위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해왔잖아요. 한국은 얼마나 더 낼까요? 라고 답하면서 협상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먼저 사용료를 받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질문하는 쪽이 바뀐 것이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미국이 얼마나 낼까요? 라고 물어봐야 할 상황이 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시장 시절부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방위비 분담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의 일관된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다. 이런 확신이 바탕에 있었기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화로 워싱턴에 있는 동료 제임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기지 사용료를 받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에밀리, 그건 좀 복잡한 문제야. 왜? 법적으로는 가능하거든. 한국 땅이니까. 제임스의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기지 사용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 독일이나 일본은 기지 사용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지 않아. 하지만 그 대신 다른 혜택들이 있지. 어떤 혜택? 경제적 지원, 기술 이전, 정치적 보호 같은 것들. 그럼 한국은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건 별로 없어.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방적으로 제공만 해왔는데 이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슷한 발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건부 동맹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지요. 조건부 동맹이라. 이 표현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이 무조건적이었다면 이제는 조건부가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변화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국의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전략 연구소의 연구원도 비슷한 견해였고요.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만합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 편을 든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 커졌거든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었어요. 반도체 분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이 어려워져요.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려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조선업도 그렇고요. 한국의 조선소들이 만드는 LNG선, 컨테이너선 없이는 글로벌 물류가 마비됩니다. 특히 군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방산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됐어요. 폴란드, 호주, 인도,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됐다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였어요. 평택 기지에서 출발하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작전 반경 안에 들어와요. 베이징까지 1시간, 상하이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요. 일본은 너무 동쪽에 있고 대만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만이 적당한 크기와 완벽한 위치, 충분한 경제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한국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전진 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전진 기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은 완전히 새로웠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한국이 이런 전략적 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미국 없이도 자립할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기준으로 말이지요. 핵무기만 없을 뿐 재래식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차 중 하나예요. K9 자주포는 세계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KF-21 전투기도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군력도 만만치 않아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독도급 상륙함, 214급 잠수함까지. 이제는 경항공모함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해구산과 정보 공유, 그리고 첨단 무기 기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절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자체 개발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훨씬 많았어요. 지정학적 위치는 기본이고 첨단 기술, 경제력, 군사력까지.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질문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정말로 누가 더 아쉬울지 모르겠네. 한국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평택 기지를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 험프리스, 그 유명한 미군의 아시아 최대 해외기지 말입니다. 다행히 저의 유튜브 채널이 안보 전문 채널이다 보니 공식 루트로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구역만, 그리고 담당자 동반 하에서만 가능한 제한적인 방문이었지만요.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93%를 부담해서 지었다는 그 기지가 어떤 모습인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기지가 그렇게 대단한가? 미군 기지라고 해봐야 막사 몇 개, 활주로 하나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택에 도착해서 기지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기지야, 도시야? 기지 정문부터가 남달랐어요. 마치 대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잘 관리된 잔디밭, 현대적인 건물들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군사기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담당자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총 면적이 428만 평입니다. 서울의 여의도보다 5배 정도 크지요. 428만 평이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차로 기지 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끝이 없었어요. 10분을 달려도 계속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시설들이 믿기 어려웠지요. 저기 보이는 건 뭔가요? 아, 저건 커미서리입니다. 쇼핑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센터요? 네, 미군 가족들을 위한 대형 마트지요. 웬만한 물건은 다 있어요. 정말 대형 마트였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못지않은 규모였어요. 미군 가족들이 장바구니를 끌고 쇼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럼 저건 뭔가요? 저는 또 다른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국제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여기서 미군 자녀들이 공부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미국 본토와 똑같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건물도 정말 웅장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병원도 있나요? 물론이지요. 저기 보이는 게 브라이언 엘슨 육군병원입니다. 담당자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 큰 병원이 있었어요. 종합병원 수준이네요.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까지 다 있습니다. 웬만한 수술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미군 기지가 아니라 완전한 도시였거든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포츠 시설도 있나요? 당연하지요. 골프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까지 있어요. 골프장까지 있다고요? 18홀짜리 정식 골프장입니다. 클럽하우스도 있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땅에 미군들만을 위한 골프장까지 만들어 놨다니. 그것도 한국 돈으로 말이에요. 레스토랑은 얼마나 많나요?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까지. 미국에 있는 체인점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스타벅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2개 매장이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미군들은 정말 미국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한국이 다 준비해줬으니까 말입니다. 주거시설은 어떤가요?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하지요. 계급에 따라 배정받아요. 실제로 보니 주거지역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전형적인 주택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국이 지었다는 게 맞나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건설했지요. 그 순간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93%를 한국이 냈습니다. 이런 동맹 본 적 없습니다. 그가 2019년에 한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기지를 돌아보며 계속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들을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요? 쇼핑센터, 학교, 병원, 골프장, 수천 채의 주택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건설비가 총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낸 건? 담당자가 또 망설였습니다. 그것도.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6조 원 중에서 미국이 낸 건 고작 1조 2천억 원뿐이라는 걸요. 나머지 14조 8천억 원은 모두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지가 아니라 미국 기지인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거의 다 지어놓고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기지 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한국에 다 해줬다고 말했을 때 과연 뭘 해줬다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다 해준 것 같은데요. PX도 구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PX, 즉 부대 매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할인점 수준이었어요.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상품이 면세였지요. 이곳 물건들은 관세가 면제되나요? 네, 모든 미군 관련 물품은 한국 정부에서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군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지 투어를 마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5시간 동안 돌아봤는데도 다 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모든 시설의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같은 건 모두 SMA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내는 것이네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 거대한 도시를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군들은 정말 무상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택을 떠나면서 저는 트럼프의 그 말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다 해줬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72시간도 못 버틴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세계 최고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요?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규모의 시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새로 만들려면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거지?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미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택 기지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국이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가 더 아쉬울지 분명해졌네. 평택 기지를 다녀온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조사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군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무기 체계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일까요? 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2025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됐다는 것이에요. 잠깐,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라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기 수입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사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사고,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다니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980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9조 원이에요. K9 자주포 648대와 FA50 전투기 48대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20조 원이라고? 이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어요. 그것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말입니다. 호주도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K9 자주포 3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75대를 더 주문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대를 도입했고요. 인도는 K9을 기반으로 한 자주포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저는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된 것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가 됐거든요. 독일의 PGH-2000, 미국의 M109보다도 더 많이 팔렸어요. 왜 K9이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였어요.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54km입니다. 자동화 시스템도 뛰어나서 조작이 쉽고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술은 더 앞서 있었어요. 능동방어 시스템, 화력 통제 시스템, 기동성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독일이나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네. 더 놀라운 건 항공 분야였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까지 많은 나라들이 FA-50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48대나 주문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통적으로 서구 무기만 사용해왔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더 큰 의미는 KF-21 독수리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미국의 F-35,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전투기까지 만든다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였는데 여기에 한국이 추가된 것이었어요. 전화로 연구소 시절 동료 마이클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아?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라고 있어. 무슨 뜻이야? K9 자주포 같은 경우 우리 M109보다 성능이 더 좋아.
가격도 더 싸고. 그럼 우리도 한국 무기를 살 생각이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 마이클의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미국과 한국 사이에 MRO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MRO는 정비, 수리, 정비를 뜻하는데 미군의 CH-47F 치누크 헬기를 한국에서 정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였거든요. 미국이 한국에게 자기 헬기 정비를 맡긴다고? 더 찾아보니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독일 기술을 뛰어넘었고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KAI가 개발한 KF-21은 미국의 F-35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방산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C4I 시스템, 즉 지휘통 제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미군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어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든 무기 체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네. 조사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세계 6위 수준이었어요. 핵무기만 없을 뿐 재래식 무기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무기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UAE는 아크 천궁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고요.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수혜국에서 공급국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네. 저는 그때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의존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속도였어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주문했을 때 한국은 2년 만에 첫 번째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기존 무기 공급국들은 보통 5년 이상 걸리는데 말이에요. 이래서 한국 무기가 인기가 많구나.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르니까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방산 기술을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까지 지원한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K2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인도에서는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 한국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방산 강국이 된 것이네. 조사 결과 한국은 이미 세계 주요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더군요. 2025년 기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 순위 20위 밖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력, 품질, 신뢰성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나토 회원국들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할 정도니까요.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고? 저는 트럼프의 말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오히려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 호주의 자주포 전력 증강, 인도의 방산 기술 발전까지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국은 정말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50여 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실력을 확인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또 다른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전략적 예외 혜택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략적 예외라고?
저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각종 고율 관세 정책에서 한국만은 예외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혜택을 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분야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면제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완화해줬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한 것이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지원한다는 게 말이에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특별 혜택을 줬어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요. 조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LNG선,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미국 항구 입항 시 우선권도 주고 환경 규제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왜 한국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 전화로 워싱턴의 동료 제임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무역 협상에서 뭔가 특별한 카드를 쓴 거야? 에밀리,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전략적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거든. 전략적 파트너십?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해. 그래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기로 한 것이지. 제임스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봐도 그래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해요. 특히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TSMC가 위탁 생산을 담당한다면 삼성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인 것이지요.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도 중국을 따라잡기 어려워요. LG에너지솔루션은 GM, 포드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포드와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한국이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었어요.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LNG, 운반선은 정말 중요한 전략 자산이에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면 LNG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만든 LNG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구나. 더 놀라운 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한국뿐이라는 점이었어요. 일본도, 독일도, 영국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일부 분야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어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에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고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협상력의 차이구나.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이 정말 탁월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안보, 기술, 에너지까지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조한 건 상호 의존성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미국도 어렵다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한 것이지요. 실제로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이 미국의 전략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거부하면 한국은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유럽과의 협력 확대, 중동과의 파트너십 강화 같은 카드들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의 상대가 아닙니다. 전략을 함께 짜는 파트너입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하는 관계가 된 것이지요. 펜타곤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런 파트너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 자산이라. 이 표현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서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한국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우리는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한국도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제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가 됐구나. 저는 한국 대통령의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철수하면 어느 쪽이 더 아쉬울까요? 이제는 그 대답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기준을 바꾼 나라.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동맹의 기준, 협상의 기준, 파트너십의 기준을 모두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IT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한국이 무역 협상에서 거둔 성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 깊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본 미국 전략사령부의 오래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고정 항공모함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표현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항공모함이 뭔가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표적이에요.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드는 곳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방패 역할만 해왔다는 것이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을 위해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해왔던 것이에요. 북한의 포격도, 중국의 압박도, 러시아의 위협도 모두 한국이 먼저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전략을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화로 연구소 시절 후배 데이비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데이비드, 최근 한미전략회의에서 분위기가 어때? 에밀리,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한국이 따라했는데 이제는 한국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 한국 의견을 먼저? 그래.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됐어. 데이비드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이런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도 함부로 추진할 수 없게 됐어요. 중국 견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쿼드든 오커스든 어떤 대중국 전략을 세우려고 해도 한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된 것이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을 모두 고려하면 한국을 빼고는 어떤 전략도 완성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위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나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견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을 활용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자는 논리지요. 이거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 실제로 이 방식이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동남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같은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로 하드 파워를 이기는 것이구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쿨한 나라, 혁신적인 나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외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변화를 의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완전한 전략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대등한 위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유럽에서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된 것이네. 한국이 보여준 동맹국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의 변화 과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이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조건들 때문이겠지요. 분단 국가로서의 절박함, 빠른 경제 성장, 뛰어난 기술력, 강한 문화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게 결합되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중동 정책과는 별개의 독자적 전략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ODA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는 다른 방식의 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구나. 한국이 단순히 지역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이 모든 변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형 강국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미래의 국제관계 모델이라는 걸 말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이끄는 방식이지요. 전화로 동료 제임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 없이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해.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야. 그럼 누가 더 필요한 거지? 이제는 서로 필요한 것이야. 하지만 한국 쪽이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임스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고정 항공모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항로를 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모함이 아니다. 한국은 전략 그 자체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성공한 나라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지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 협정 어떤 조건으로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질문을 받는 나라에서 질문을 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호구에서 협상자로, 수혜국에서 공급국으로, 방패에서 전략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미국조차 필요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협상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